조선의 프로파일러. 여러분, 암행어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마패를 들고 출두야 외치며 탐관 오리를 때려잡는 근육질의 해결사인가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사실 박문수의 진짜 무기는 마패가 아니라 뇌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박문수가 왜 조선의 셜록 홈즈라 불리는지, 그가 어떻게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억울한 누명을 벗겼는지에 대한 전율 돋는 실화입니다. 단순한 권선징악이 아닙니다. 요즘으로 치면 고도의 심리수사와 과학적 프로파일링이 결합한 사건이죠. 아버지를 죽였다는 페류나로 몰려 사형 직전까지 갔던 한 청년,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영조시대, 박문수가 여느 때처럼 허름한 선비 차림으로 어느 고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사람들이 한 청년을 애워싸고 침을 뱉으며 욕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 제 아비를 죽여? 평소에도 행실이 나쁘더니 결국 일을 냈구먼. 사연을 들어보니 기가 막힙니다. 마을의 한 노인이 집안에서 목을 매단 채 발견됐는데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던 아들이 범인으로 지목된 거죠. 사또는 이미 아들을 잡아다가 모진 고문을 했고 고통을 이기지 못한 아들은 결국 내가 죽였다고 거짓 자백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처형만 남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박문수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그는 신분을 숨긴 채 슬쩍 시신이 안치된 곳으로 스며듭니다. 당시 조선의 수사 매뉴얼인 무언록에 해박했던 박문수는 시신을 샅샅이 관찰하기 시작하죠. 자, 여기서 박문수의 천재성이 나옵니다. 겉보기엔 목에 줄 자국이 선명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자진 같았지만 박문수는 시신의 얼굴을 보고 확신합니다. 잠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안색이 이렇게 평온할 리가 없다. 보통 목을 매면 혀가 나오고 눈이 충혈되는 등 고통스러운 흔적이 남기 마련인데 노인의 얼굴은 마치 자는 듯 평온했습니다. 이건 살아있을 때 목이 메인 게 아니라 이미 죽은 뒤에 시신을 매달아 자살로 위장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죠. 박문수는 속으로 외쳤을 겁니다. 이건 타살이다. 박문수는 그 길로 마을의 정보원들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주막집 주모 입이 가벼운 동네 청년들을 만나며 죽은 노인의 주변 조사를 하죠. 그러다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죽은 노인에게는 아주 젊고 아름다운 후처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마을의 한 건달과 심상치 않은 눈빛을 주고받았다는 소문이었죠. 아, 그림이 그려지는군. 아들은 사실 아버지가 후처와 그 내연남에게 당했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 입을 닫고 있었던 거였어요. 박문수는 이제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물증이 없다는 거였죠. 여기서 박문수의 전설적인 연기력이 폭발합니다. 그는 갑자기 암행어사 신분을 밝히고 마을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죽은 노인의 관 앞에서 갑자기 귀를 갖다 대는 기괴한 행동을 하죠. 이럴 수가. 지금 어르신이 내게 귓속말을 하고 계신다. 범인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하시는데?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웅성거립니다. 박문수는 한술 더 떠서 미리 준비한 특수한 가루를 꺼내듭니다. 어르신이 억울해서 못 떠나시겠다며 범인의 옷자락에만 붉은 표식을 남기겠다고 하신다. 자, 모두 관 앞을 지나가며 어르신께 마지막 인사를 해라. 사실 그 가루는 범인을 잡기 위한 박문수의 심리적 함정이었습니다. 범인은 자기가 죽였다는 죄책감과 공포 때문에 혹시 내 옷에 표식이 남으면 어쩌지 하는 강박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둘 관 앞을 지나갑니다. 그때 젊은 후처와 내연남이 차례가 되자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들은 관 앞을 지나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옷자락을 툭툭 털거나 혹시 뭐가 묻었나 확인하며 몸을 움츠립니다. 박문수는 그 찰나의 눈동자 떨림, 손가락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놈들이다. 잡아라. 박문수의 호령에 포졸들이 들이닥쳤고 당황한 범인들은 그 자리에서 귀신이 말한 게 정말이었냐며 자지러지며 자백을 쏟아냅니다. 귀신이 말한 게 아니라 본인들의 죄의식이 스스로를 고발하게 만든 것이죠. 결국 억울한 아들은 풀려났고 무능했던 사또는 박문수의 매서운 호통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박문수는 단순히 법 조문을 외우는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수사관이었죠.
과학적 관찰. 시신의 상태를 보고 자살 위장을 간파함. 현장 조사. 소문과 주변 인물 조사를 통해 동기를 파악함. 심리수사 범인의 죄책감을 자극해 스스로 증거를 만들게 함. 300년 전 조선시대에 이런 수사를 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세상에는 법보다 무서운 게 사람의 욕심이고 그 욕심보다 강한 게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입니다. 박문수는 그 의지를 가장 기발한 방법으로 보여준 인물이었죠. 오늘 조선의 프로파일러 박문수의 수사 일지 어떠셨나요? 정의는 단순히 벌을 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억울함도 남기지 않는 것이라는 박문수의 철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더 짜릿한 역사 속 실화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뙤약볕 아래의 고갯마루. 때는 바야흐로 조선 영조 임금님 시절 전국의 탐관 오리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암행어사 박문수 나리가 이번에는 충청도 어느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어요. 날씨는 또 얼마나 덥던지 매밀한 놈들은 목이 터져라 맴맴 울어대고 지면에서는 아지랑이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런 무더운 여름날이었죠. 박문수 어사는 이번에도 번듯한 관복 대신 다 떨어진 도포 자락에 갓은 어디서 주웠는지 삐딱하게 쓰고는 영락없는 거지 선비꼴을 하고 터벅터벅 걷고 있었어요. 허허, 이번 고을 사또는 정치를 잘하고 있으려나? 하며 고개를 넘어서는데 저 멀리 마을 어기 큰 느티나무 아래서 아주 서러운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댕기머리 소년의 서러운 눈물. 가까이 가보니 고운 댕기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10살 남짓된 남자아이가 흙바닥에 주저앉아 동네가 떠나가라 울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커다란 옹기단지 하나가 박살이 나 있었고 하얀 소금이 진흙 바닥과 뒤섞여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죠. 그 길을 지나가던 상투를 틀어올린 장정들은 에구 저놈 저거 소중한 소금을 다 쏟았으니 이제 집에서 다 죽었네 하며 혀를 차고 지나갈 뿐이었어요. 그 시절 소금이 어디 보통 귀한 물건이었나요? 웬만한 집 한 달 식비와 맞먹을 만큼 귀한 대접을 받던 때였으니까요. 박문수 어사가 아이 곁으로 다가가 갓을 고쳤으며 물었죠. 얘야, 내 어찌하여 이 뙤약볕 아래서 땅이 꺼지도록 울고 있느냐? 누가 널 때리기라도 했느냐? 아이는 어사의 행색을 보고 잠시 울음을 멈추더니 훌쩍이며 대답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기운이 없으셔서 겨우겨우 모은 돈으로 장터에 가서 소금을 사오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단지는 깨지고 소금은 흙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어머니께 드릴 소금도 없고 단지 살 돈도 없으니 저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가요. 아이는 다시 목을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간절하고 효심이 깊던지 박문수 어사의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죠. 어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아이의 눈물은 단순한 소금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효심이구나. 어사는 허어 웃으며 품속을 뒤적거렸어요. 걱정 마라 얘야. 나한테 마법의 엽전이 몇 푼 있단다. 어사는 마패 대신 소중히 아껴둔 여비를 꺼내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자, 이걸로 장터에 다시 가서 가장 좋은 소금과 튼튼한 단지를 사거라.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어머니 드릴 고기라도 한 근 끊어가렴. 아이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어사에게 절을 수십 번이나 하고는 장터로 신나게 뛰어갔어요. 하지만 박문수 어사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죠. 저렇게 어린아이가 큰 돈을 가졌으니 분명 나쁜 놈들이 꼬일 게야. 어사는 몰래 아이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장터 입구에 다다르자 험상궂게 생긴 상투머리 불량배 셋이 아이를 가로막았어요. 이놈아, 꼬마 녀석이 어디서 이런 큰 돈이 났느냐? 이건 분명 훔친 돈이지. 우리가 관가에 맡겨줄 테니 이리 내놔라. 하며 아이를 겁박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는 무서워서 덜덜 떨며 돈주머니를 품에 꼭 안고 울먹였죠. 불량배들이 아이의 팔을 비틀며 돈을 뺏으려던 그 순간 낡은 도포를 휘날리며 박문수 어사가 호통을 치며 나타났습니다. 이놈들, 대낮에 어린아이의 돈을 뺏으려 하다니 내 놈들이 그러고도 이 나라 백성이냐? 불량배들은 코웃음을 쳤어요. 웬 거지 선비가 참견이야? 좋은 말 할 때 비켜라, 안 그러면 상투를 다 뽑아버릴 줄 알아라. 하며 몽둥이를 치켜들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문수 어사가 도포자락 안쪽에서 번쩍이는 구리 거울 같은 것을 쑥 꺼내 보였어요. 햇빛을 받아 눈이 부시게 빛나는 그것, 바로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저 고약한 놈들을 당장 포박하라. 어디선가 출두야. 그 소리와 함께 역졸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왔고 장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불량배들은 마패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아 살려달라고 빌기 바빴죠. 박문수 어사는 겁에 질린 아이를 일으켜 세워 먼지를 털어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안심하거라. 이 나쁜 놈들은 벌을 받을 것이고 너의 효심은 하늘이 알 것이다. 어사는 직접 아이와 함께 소금 가게에 가서 가장 깨끗하고 하얀 소금을 골라 단지에 가득 담아주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무사히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지켜본 뒤에야 다시 길을 떠났죠. 마을 사람들은 훗날 이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소금은 짜지만 어사나리의 마음은 설탕보다 달콤했다고요.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진정한 암행어사, 박문수나리의 멋진 하루는 이렇게 또 하나의 전설이 되었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